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선이 멈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던 기사들이 갑자기 안전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쿤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건 선체가 아니라 신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후 뉴스를 포함한 해외 외신들은 하이쿤이 해양조사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를 인용하며 외국 건설 감독과 기술협회 관계자들이 승선을 꺼리고 있다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함 뉴스가 아닙니다. 잠수함 개발에서 시험 승선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구조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타느냐는 질문은 곧 누가 이 배의 결과를 감당하느냐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대만 내부에서는 쇠로 만든 관이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전직 해군 수뇌부와 조선사 책임자들은 직접 타고 자망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잠수함 개발사에서 이 말은 상징적입니다. 내가 타겠다는 말은 설계와 시험에 내 이름을 걸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사가 바뀌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지휘부와 경영진은 시험 출항에 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커졌습니다. 위험해서 안 타는 건지 책임을 피하려는 건지 말입니다. 해외 보도를 종합하면 문제의 시작은 항군의 시험 단계였습니다. 유압 계통에서 이상 징후가 반복적으로 관측됐고 외국 업체가 수년간 투입됐음에도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잠수함에서 유압은 방향타와 심도 조절을 좌우하는 생명줄입니다. 이 계통이 불안정하다는 건 수중에서 손과 발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시험 일정은 압축됐습니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출항이 서둘러졌다는 분석이 해외 매체에서 동시에 등장합니다. 디젤 계통 연결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이 강행됐고 결국 배터리 전력 위주로 운용하다 짧은 시간 만에 귀향했다는 흐름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타와 직결된 유압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제어 여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잠수함에서 수동 조타 상황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험은 강행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투체계와 센서를 담당한 미국 방산업체 기술진들이 승선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L3 해리스처럼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업체들입니다. 이들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유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빠지면 시험 데이터의 효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후속함 사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해외 매체가 감독관도 못하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국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의 잠수함 역사입니다. 1990년대 장보 고급 도입 당시 한국 역시 독일 기술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장보 고급에서 손원 1급으로 다시 도산 안창호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험과 검증의 층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국산 화율을 급격히 올리지 않았고 핵심 계통마다 반복 시험을 거쳤습니다. 특히 해군과 산업계, 연구진이 함께 승선하는 시험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배에 타지 않는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격차는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의 잠수함 사업은 단계별 실패 비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됐고 시험 일정은 정치 이벤트와 분리돼 운영됐습니다. 그 결과 도산 안창호급은 배수량 3,000톤급으로 커졌지만 운용 안정성과 전투체계 통합에서 해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 잠수함을 두고 성능보다도 신뢰라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납기, 시험 데이터, 책임 구조가 모두 예측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대만의 하이쿤을 다룬 기사에서는 서두름과 공백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사실 대만의 문제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험 문화와 책임 구조를 정치 일정이 눌러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잠수함은 기술의 집합체이지만 동시에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누가 타느냐, 언제 타느냐, 어떤 조건에서 멈추느냐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이 쌓여야 세계가 신뢰합니다. 한국이 오늘 방산 시장에서 대우받는 이유는
화려한 재원표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험 단계에서의 집요함과 책임자의 동승이라는 관행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시선은 명확합니다. 한국 무기는 믿고 쓰는 장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대만의 국산 잠수함은 아직 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만 출발선은 다릅니다. 한쪽은 시간을 쌓았고 다른 한쪽은 시간을 당겼습니다. 이 차이가 신뢰의 격차가 됐습니다. 하이쿤이 흔들리는 이유는 파도가 거세서가 아닙니다. 신뢰를 쌓을 시간과 절차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한국 입장에서는 분명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선택해온 느리고 단단한 길이 결국 옳았다는 확신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고 대만을 의심하는 이유가 숫자와 사례로 설명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안쪽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 바로 숫자와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하이쿤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성능표가 아니라 사업 구조였습니다. 하이쿤급 잠수함은 배수량 약 2,500톤 내외로 알려져 있고 함정 한 척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각종 외신 추산을 종합하면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사이로 거론됩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비용이 단 한 척의 시제함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시제함이 곧 양상 기준함이 되는 구조였고 실패를 흡수할 완충 단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장보고급에서 손원 1급으로 넘어갈 때도 다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으로 갈 때도 시제함과 기준함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한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수정됐고 비용은 여러 함정으로 분산됐습니다. 실제로 KSS-3 사업은 3,000톤급 이상 대형 잠수함 3척을 1차 배치로 묶어 개발하면서도 초기 1번함과 후속함 사이에 내부 구성과 장비 배치를 달리하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특정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사업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이쿤은 이 완충 장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 방산 분석 자료를 보면 전투 체계와 추진 계통, 조타 및 심도 제어 계통이 한 번에 통합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개발 속도를 높이는 대신 실패 확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선택입니다. 특히 유압 계통처럼 잠수함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반복 수정이 발생하면 일정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외신에서는 하이쿤의 시험 지연 비용이 월 단위로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잠수함이 항구에 묶여있는 하루하루가 그대로 돈이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더 뼈아픈 대목은 무리한 국산화율입니다. 대만은 이번 사업을 국산 잠수함이라고 명명했지만 해외 군사 매체들이 추정한 핵심 장비 국산화율은 40에서 5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선체와 일부 구조물은 자체 제작했지만 전투체계, 센서, 통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해외 의존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시험 단계에서 외국 기술진의 참여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인력이 승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시험 자체가 멈춥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만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도산안창호급 기준으로 선체와 추진 계통, 전투관리체계, 통합 마스트까지 국산화율이 70%를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IP 계통 역시 국내 기술이 중심이 됐고 외산 장비는 대체 가능성이 명확히 관리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주체가 내부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 잠수함 시험에서 해외 기술진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동안 대만의 시험에서는 해외 기술진이 사실상 결정권자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신뢰의 격차를 만듭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본의 소류급에서 다이게이급으로 이어지는 과정, 호주의 콜린스급 실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호주는 초기 국산 잠수함 개발에서 시험 문화와 책임 구조가 붕괴되며 전력 공백을 겪었고 그 후유증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대만의 하이쿤을 보며 호주의 초기를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기술보다 제도가 먼저 무너진 사례라는 점에서 닮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위험 구간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독일 기술을 들여오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내부 데이터로 흡수했고 실패를 공개 시험으로 남겼습니다. 시험에 성공한 장비만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잠수함은 해외에서 조용히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빠른 납기, 반복 가능한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자가 타고 검증하는 문화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잠수함은 해외 군사 포럼에서 가격 대비 신뢰도라는 지표에서 상위권으로 언급됩니다. 척당 가격이 1조 원대 중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운용 안정성에서 더 비싼 유럽 잠수함과 비교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만의 하이쿠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추가 시험과 구조 개편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고 정치 일정에 밀려 불완전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실패를 데이터로 남겼고 어떤 나라는 실패를 덮으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벌어집니다. 결국 지금 이 사안이 한국 시청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통하는 이유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느리더라도 책임을 쌓아왔고 시험을 정치로부터 분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 무기를 신뢰합니다. 반면 대만의 잠수함은 아직 신뢰를 증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잠수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세계가 바라보는 무게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낸 시간이 바로 한국의 자산입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5일 한국 핵잠수함 기술 이미 완성됐다 영상입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소음 저감 기술만큼이나 민감하게 바라보는 통제 포인트는 연료와 원자로 그 자체보다 그 주변에 붙는 운용 통제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원자로 출력 제어와 안전 개통의 디지털화 수준입니다. 미국은 원잠에서 아날로그 기반 수동 제어를 최소화하고 출력 변동과 비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핵심 통제 영역으로 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자망 중 출력 변화를 얼마나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며 이는 곧 소음과 은밀성 유지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원자로 열을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관한 열 관리 기술입니다. 냉각수 흐름, 열교황이 설계, 해수와의 열 흔적 최소화는 적외선 수중 탐지 회피와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 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세 번째는 전투 체계와 원자로 개통의 통합 수준입니다. 원잠은 단순한 추진 플랫폼이 아니라 센서, 무장, 통신 체계가 원자로 운용 상태와 연동되는 복합 시스템인데 이 통합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작전 패턴까지 추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점은 연료 교체 주기와 연소 효율 데이터입니다. 이 수치는 원잠의 실제 작전 지속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동맹국이라 해도 접근을 극도로 제한하는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사실 핵잠수함을 진정한 핵잠수함답게 만드는 핵심은 원자로 출력이 아니라 소리와 진동을 어떤 구조로 묶어 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은 자망 배수량이 약 7,800톤급으로 알려져 있고 영국 어스튜트급은 7,400톤급, 프랑스 쉬프렌급은 5,300톤급으로 정리됩니다. 러시아의 전략 잠수함 보레이급은 자망 24,000톤급에 달하고 공격 원잠 야생급은 자망 13,800톤급으로 훨씬 큰 덩치를 전제로 합니다. 이 숫자는 곧 소음 제어의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선체가 커질수록 기계류가 늘고 배관과 펌프가 증가하며 회전축과 감속기 계통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성분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전통적으로 원자로 계통의 펌프 소음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왔고 프랑스는 쉬프렌급에서 전기 추진과 펌프 제트 같은 저소음 추진 구조를 결합해 단계적으로 조용함을 올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쉬프렌급의 추진 체계가 전기 구동과 펌프 제트를 결합한 형태로 소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 보레이급 역시 펌프 제트를 채택한 것으로 정리되는데 이 또한 추진기 기원 소음을 줄이려는 선택지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강점은 원자로를 아직 얹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라 원자로를 얹는 순간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주변 기술을 이미 체계적으로 쌓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3 계열인 도산한 창호급은 자망 배수량이 약 3,750톤, 수상 3,358톤으로 공개되어 있고 주요 구성품의 국내 조달 비율이 76% 이상으로 정리됩니다. 배수량만 보면 버지니아급의 절반 수준, 어스튜트급의 절반에 가까운 급입니다. 이 크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향은 조용한 추진과 진동 억제를 설계 철학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해군 고위 관계자가 발표한 장보고 3 배치2 기술 개요 자료에는 소음 저감 항목의 흡음 타일, 저소음 추진 체계, 교류 연구자석 모터, 소음 및 진동 솔루션, 탄성 플랫폼, 방진 마운트가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이 따로 노는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원잠이든 재래식이든 수중방사소음은 추진기와 기계류 진동이 선체로 전달돼 물로 새어나가며 형성되는데, 흡음 타일은 외부 반사와 내부 방사를 동시에 낮추는 쪽으로 기여하고, 방진, 마운트와 탄성 플랫폼은 기계 진동이 선체에 전달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끊어줍니다. 흡음 타일과 감소의 타일이 방사소음과 자체 소음을 줄이는 목적이라는 학술 정리도 같은 맥락을 확인해줍니다. 미국이 수상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바로 이런 퍼즐이 원자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배치2로 넘어가며 국내 조달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핵심 소음 저감 부품과 제어 계통의 공급망을 국내에서 줄여는 의도로 읽힙니다. 여기에 한국은 잠수함 전투체계와 센서 통합에서도 국내 기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키워왔습니다. 배치원 기준으로 한화가 전투관리체계를 LIG 넥스원이 측면 배열 소나를 공급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런 국산 통합은 센서와 무장, 전술 정보 처리의 지연을 줄여 실전 운용 효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핵잠수함을 비교할 때 흔히 무한 항속 같은 상징만 보지만 실제로 교전에서 격차를 만드는 건 탐지와 은밀성의 교차입니다. 한국은 AIP로 수중작전 지속을 최대 21로 제시한 바 있고, 배치 뒤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결합하는 방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원잠의 무한 항속과 성격이 다르지만 얕은 수심과 해저 소음이 복잡한 주변해에서 은밀성을 오래 유지하는 쪽으로는 매우 공격적인 설계입니다. 일본이 리튬이온 잠수함을 먼저 운용한 뒤 한국이 두 번째로 리튬이온을 전력화한다는 서술이 나오는 이유도 잠수함이 배터리 전환 구간에서 내는 소음을 줄이고 고속 기동 유지 시간을 늘리려는 기술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는 원잠을 보유했더라도 조용함의 질에서 지속적으로 평가가 갈립니다. 중국 공구 사형은 자망 배수량이 대략 11,000에서 12,000톤 수준으로 거론되는데, 덩치가 커질수록 소음 제어 설계 난이도가 커진다는 구조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한국이 뛰어난 지점은 핵연료나 원자로의 정치적 문턱을 넘어섰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실전에서 성패를 가르는 소음, 진동, 통합 제어의 공학을 국내 생태계로 굳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감상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됩니다. 3,750 통합 플랫폼에서 76% 이상의 국내 조달을 달성했고, 다음 배치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흡음 타일과 방진 마운트, 영구자석 모터 같은 저소음 체계를 공식 기술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핵잠수함 강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조용함의 골격을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의 진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미국이 한국을 수상하게 보는 이유는 더 분명해집니다. 원잠의 본체보다 더 비싸고 더 오래 걸리는 주변 기술의 숙련도가 먼저 완성돼 버리면 남는 건 선택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이라는 냉혹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고객이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제발 물건 좀 팔아달라고 사정하는데, 파는 사람이 문을 걸어 잠그고 쳐다도 보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 한국을 향해 보내는 러브콜이 딱 그렇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이 날마다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고성능 무기가 급해지자 사실상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제안을 던지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타진했습니다. 대만이 부르짖는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잠수함 기술까지 포함해 그들이 잠재적으로 지출할 의사가 있는 국방 예산만 한화로 약 28조 원 미화로 환산하면 2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아니 당장 수출 실적이 급한 방산 후발 주제였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섬뜩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단순히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적 셈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우리 기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유력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와 포린폴리시는 최근 대만군의 내부 상황을 다루며 충격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대만의 방첩 시스템을 가리켜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만 군부 내에 중국 공산당의 자금과 이념에 포섭된 간첩망이 상상 이상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스파이의 숫자가 무려 5,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손길은 말단 병사를 넘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장성급 고위지휘관들에게까지 뻗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전직 국방부 차관이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가 하면 현역 장교들이 돈을 받고 전쟁 발발 시 투항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쓰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가 대만으로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복합 장갑 기술, K9 자주포의 정밀 사격 통제 시스템, 천무 다연장 로켓의 유도 알고리즘 같은 핵심 기술들이 대만군에 인도되는 순간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베이징의 중국 국방과학원 테이블 위에 상세 설계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제 막 세계 시장을 제패하기 시작한 K방산의 영혼이 통째로 복제되어 중국산 짝퉁 무기로 둔갑해 전 세계 시장에 헐값으로 뿌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해군연구소의 보고서 또한 이러한 한국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미국조차 대만에 F-35 같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주저하고 구형 F-16을 개량해주는 선에서 그치는 이유가 바로 기술 유출 때문입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대만에 들어간 무기는 곧 중국 인민해방군의 교보제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명품 무기로 등극한 K9과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제치고 유럽의 주력 전차로 떠오르는 K2 흑표가 그 먹잇감이 되게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만이 제시한 28조 원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우리는 향후 10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백조 원 이상의 미래 가치와 기술 주권을 잃게 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0.1mm의 오차를 잡기 위해 흘린 눈물과 열정이 담긴 기술을 적에게 헌납하는 기술 유출의 직행열차에 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결국 한국이 대만의 거액 제한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판매 거부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결단이자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한 국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한국이 대만의 천문학적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중국의 기술 탈취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대만이 보여준 뼈아픈 기만 전술과 신뢰 상실의 역사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시계를 1990년대로 돌려보면 한국 해군과 현대중공업이 피눈물을 흘렸던 울산급 호위함 수출 무산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대만은 한국의 주력 호위함인 울산급을 구매하겠다며 접근해 상세 설계도와 가격 정보, 핵심 재원까지 샅샅이 받아갔지만 정작 계약 직전에 한국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프랑스의 라파예트 호위함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대만은 애초에 한국배를 살 생각이 없었으며 단지 프랑스와의 협상에서 가격을 깎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한국을 철저히 이용했을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군사주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조차 이 사건을 두고 국제방산 시장에서 상도위를 어긋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할 정도였는데 이러한 뒤통수의 기억이 여전히 한국 방산 관계자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도 대만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는데 2023년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가 한국형 자주포 K9의 성능 개량 데이터와 운용교리 보고서를 불법으로 입수해 중국 측 정보원에게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한국 정부의 인내심의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대만이 제시하는 28조 원이라는 돈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기술을 헐값에 넘기고 경쟁국인 프랑스나 미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한국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이 가진 기술력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슈퍼을의 위치에 서 있기에 이러한 거절이 더욱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명품 무기 K9 썬더의 경우 경쟁 기종인 독일의 페지아 2000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독일 페지아 2000이 대당 약 180억 원에 달하는 반면 K9은 대당 약 50억에서 60억 원 수준이면서도 사거리는 40km로 동등하고 급속 발사 능력과 산악지형 기동성은 오히려 한국의 거친 지형에 최적화된 K9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만이 눈독을 들이는 K2 흑표 전차는 1500마력의 파워팩과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해 험지 돌파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원 수를 3명으로 줄여 인력난을 겪는 현대 군대의 트렌드를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이 성능은 우수하지만 생산 라인이 멈춰서 있어 주문 후 인도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계약 후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에 쏟아내는 괴물 같은 생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대만이 한국 무기에 목을 매는 이유이자 동시에 우리가 대만 없이도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1차, 2차 실행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 648문, K2 전차 980대 등 총 20조 원 규모의 잭팟을 터뜨렸고 호주는 1조 원, 이집트는 2조 원, 루마니아는 1조 4천억 원 등 기술 보안이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들과의 거래만으로도 생산 라인을 10년치 넘게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즉,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만의 불안한 돈을 탐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만의 28조 원 제안을 거절한 건 한국 방산이 이제 돈다발에 흔들리지 않고 고객을 골라받는 글로벌 탑티어의 위치에 올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극찬했듯 우리 기술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자유진영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 됐기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미래의 밥줄인 기술 주권을 넘기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호주를 누비는 K방산에게 필요한 건 불안한 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뿐입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기술에 대한 압도적 자신감이자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자주국방의 자존심을 지켜낸 통쾌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6일 군사 기밀 유출 사태 영상입니다. 모든 나라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특히 현대전은 방산 기술을 둘러싼 스파이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한 나라의 안보를 뒤흔드는 기술 유출 사고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총기 부품이 무단으로 불법 복제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방산기술 유출로 인해 한국 방산업체가 200억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적발된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기 부품을 불법 복제하여 밀수출하며 도합 48만여 개가 넘는 부품과 장비를 밀수출해왔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우리 방산업체는 밀수출되고 있던 해당 국가의 국영방산업체와 이미 정식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당은 정식 수출 가격에 비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며 중동업체에 밀수출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기 기술 유출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화기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K7 소음기관 단총입니다. K7은 75m 이상의 거리에서는 총성으로 인지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관 단총이며 이 정도 수준은 전 세계 대테러 작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소음 기관 단총인 MP5SD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와 더불어 가격은 MP5SD 대비 80%에 불과하여 여러 국가들과 대테러 부대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K7이 갑작스럽게 이란의 무기박람회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란은 무기금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국의 K7
K7 소음기관 단총을 입수할 수가 없는데 버젓이 불법 복제된 총기가 무기박람회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이란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불법 복제한 K7을 공개했으며 2022년에는 아예 안내자료에 기재된 총기 명칭까지 K7이라 표기하며 다시 한번 K7의 복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K7이 이란에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을 통해 불법 복제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군 전문가는 북한이 한국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K7을 불법으로 복제한 다음 이란과 군사기술을 교류하면서 K7에 대한 복제 기술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 문제는 수출 확장의 활로를 막아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대립하는 적성국들에게 총기 제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성국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총기 기술이 유출된다면 이를 이용해 한국군으로 위장하는 등 전술적으로 악용될 확률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성국들의 방산기술 유출 시도는 개인화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포방부라는 별명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기술과 포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한국 방산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K9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상대적으로 자주포 제작 기술력과 포탄 수준이 뒤떨어지는 중국과 북한이 이러한 포병 기술을 탈취하려고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북한이 2013년에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을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얀마 군부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155mm 포탄 제조 기술을 탈취하려 시도했던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포탄 제조 도면과 기술 등이 미얀마 군부에게 유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으며 이렇게 유출된 포탄 제작 기술을 북한이 다시 탈취하려는 위험이 있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각종 사거리 연장탄을 비롯해서 APICM과 DPICM 같은 개량고 폭탄을 운용하고 있으며 어느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우월한 포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탄 제조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악용되었다면 역으로 우리의 기술에 의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포탄 제조 기술 수준이 아니라 아예 K9을 직접적으로 노리기도 했는데요. 2010년대 초반 한 방산업체 직원이 K9 자주포와 관련된 기술 자료를 중국의 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주포의 자격지심을 드러내기 바쁜 나라입니다. K9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는 K9이 자국산 PLG-05보다 수준이 뒤떨어진다며 연평도 포격전 당시 K9이 북한의 구식견 인포에 제압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날조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북한은 방사포를 통해 도발을 감행하였는데 방사포와 견인포의 무기체계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K9을 물고 늘어지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국의 습성인데요. 그렇게 앞에서는 K9 자주포를 무시하던 중국이 정작 뒤에서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탈취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 업체는 한국 직원으로부터 K9의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 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된 기술 문서를 받으려다가 실패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앞과 뒤가 다른 중국의 추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술 유출 시도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만약 당시에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이 그대로 유출되었다면 K9이 만들어낸 지금의 수출 신화는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방산기술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국가기밀정보의 유출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잭 테이세이라는 매사추세츠주의 미국 공군 국가경비대 소속으로 있으며 국방기술 자료들을 유출하였습니다. 그는 분류된 국방정보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미국 사법부는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한 직원이 중국으로 군사 관련 기술을 불법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레이시온 미사일 시스템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사건으로 관련자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아주 작은 국방정보 유출에도 관련자를 엄중히 책임을 물어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거나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이러한 처벌과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술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상에서 K9 자주포가 기술 유출에 타깃이 되고 있다면 공중에는 KF-21이 기술 유출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기술자들이 KF-21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KF-21의 기술 유출 시도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경찰은 지난 3월에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KF-21의 설계도와 같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관련된 설계 자료와 프로그램이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들도 손쉽게 새로운 전투기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F-21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설계도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다시 다른 나라로 재유출되어 타국의 전투기 개발에 도용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이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만 한국의 로봇 관련 기술 및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려 한 사례가 21건이나 적발되어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였는데요. 본 사례들처럼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이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자 이를 탈취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만행과 이에 동조하여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방산기술 유출을 위한 시도는 끝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킹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업체의 직원들을 통해 설계도면이나 부품, 장비 등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기술을 탈취했었지만 현재처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킹 공격을 통한 기술 유출에도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은 국내 방산업체 80여 곳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 중 10곳은 해킹 공격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격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 전에 시도되었다는 점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사태 파악도 쉽지 않았던 것은 한국 방산의 기술 유출 대비 전략에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킹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적성국 해커들은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자리 제한을 빌미로 PDF 파일을 발송해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렇듯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화기부터 자주포와 전투기 등 지상과 하늘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군사기술이 유출될 뻔하자 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방산업체들이 함께 모여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방위사업청, 국군 방첩사령부 등의 관련 기관들과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는 기술 유출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강화를 비롯해 미국의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로 관련자와 그와 연관된 조직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구속력이 절실한데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